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윤, 집단행동 엄정 대응, 의료개혁 완수. 네, 어제 윤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디에서 한 얘기냐? 지금 이 관련해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입니다. 회의 자체 이름이 이래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본인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정 대응하겠다, 의료개혁 완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만 했느냐 아닙니다. 여기 볼까요? 경찰은 의협 간부 소환 조사도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엄정 대응 말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음 장으로 좀 같이 가서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윤,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로 비상진료 예비비 1,285억 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가겠다. 지금 현재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이 큰 한 8,000명 정도 되는 이 의사들은 전공의입니다. 전공의 말고 그 위에 전문의가 있죠. 왜 전공의가 이렇게 많느냐? 전문의를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좀 바꾸겠다라고 윤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비 예산도 지금 1,285억을 투입했다라는 건데요. 요 1,285억에 뭐가 들어가냐 봤더니 여기에 지금 이 정부가 전공의 대체 인력 채용을 좀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뭐 당직이 더 늘어나고 야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인력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예산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어렵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 병원은 중급, 이 중증 수술만 하고요. 좀 경증은 일반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손을 보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다라는 거 결국은 정부가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걸 미리미리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지금의 의정 갈등이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사과 한 개에 5,000원, 손이 멈칫. 네, 여기 큰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먹음직스럽죠? 네, 사과 부사입니다. 근데 사과라는 글씨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건 5,000원이라는 거죠. 이 사과 하나에 5,000원인 시대가 됐습니다. 손이 멈칫할 수밖에 없죠. 과일값 32년 만에 최대폭이 올랐다. 물가 상승률 다시 3%대로 올랐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일면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위치예요. 그럼 동아일보만 썼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경향도 과일값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과일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과와 귤 70% 이상 올랐다. 채소도 12% 올랐다. 기준은 작년 동월 대비입니다. 작년 요맘때쯤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70%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살짝 과장을 좀 더하면 지금 사과 한 알 먹을 돈이면 작년 요맘때 2알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에너지 가격도 변동이 됐다. 물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나오는 얘기가 애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얘기죠. 사과가 하도 비싸니까 이 비싼 사과값이 다른 가격들도 다 끌어올리고 있다. 사과 대신 먹을 귤, 그 밖에 다른 과일들 가격까지 다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금과일, 유가 불안에 물가 다시 3%대다. 1월 2.8%에서 2월 3.1%로 올라갔다. 사과 얘기 다시 또 나오고 있죠. 신선과일 41.2%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이 계속 물가는 오르고요. 월급은 조금 오르고요. 살기가 팍팍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또 두 올드보이 역대급 비인기 리턴 매치. 네, 또 누구냐? 이 두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전현 대통령 또다시
리턴 매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슈퍼 화요일이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왜? 민주당도 공화당도 가장 많은 대의원 수를 두고 지금 경선을 했는데 그게 똑같은 날짜 슈퍼 화요일에 겹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각각 압승을 했다고 해요. 사실상 이미 확정이 된 거 아니겠느냐.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다른 상대 이 주자인 니키 헤일리가 나는 그만하겠다라고 포기를 공식 선언을 했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압승이기 때문에 뭐 이미 두 사람 리턴 매치인데 문제는 역대급 비인기다. 이렇게나 관심이 없던 리턴 매치는 처음이다라는 거죠. 총선을 30일 앞둔 우리의 현재 상황과 같은가 다른가 네, 좀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누구야? 조각 몸매. 네. 몸짱 소방관 사진 이 달력입니다. 해마다 나오죠. 네, 해마다 나오는 달력입니다. 근데 올해 2024년도 몸짱 소방관 달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달력 벌써 이 찍어낸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 9,600만 원 정도 수익이 모여서 이 관련해서 어려운 환우들한테 기부를 하는 따뜻한 이 소식이 있는데 10년 동안 다 이 기부한 걸 모아보니까 10억 9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참 아침 출근길 좀 쌀쌀할 텐데 마음은 따뜻해지는 소식 같이 좀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시나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무엇이 역시인지 보겠습니다. 비명 박광온, 윤영찬 경선 탈락. 박용진은 결선 투표입니다. 네, 어젯밤 10시 민주당에서 추가 공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명 탈락, 박용진 결선이란 얘기인 거죠. 관련한 목소리 좀 들어보고 실까요? 광주 광산구 갑입니다. 박균택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을입니다. 세 번의 후보 박용진, 이승훈, 정봉주 후보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박용진 후보와 정봉준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을입니다. 김우영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시 정입니다. 김준혁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입니다. 이수진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뭐 어느 지역에 누구 살짝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이제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강병원, 김한정 등 비명 현역은 7명이 탈락을 했다. 통합공천이라는 얘기 있었더니 친문 노영민도 끝내 고배를 마셨다. 친명 김우영, 박균택, 이수진은 승리했다. 여기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 박광온, 윤영찬, 박용진 의원의 사진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 3명 중에서 앞에 두 사람 박광온, 윤영찬 의원은 이번에 탈락을 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결선 투표를 다시 한번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면은 지금 제목에서부터 지금 그런 제목이에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보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왜 비율상 비명만 이렇게 많은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저 상태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어제 발표된 20개의 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네. 친명을 표방했던 분들도 사실 경선 탈락자는 있었다. 예를 들면 군산의 김의겸 의원이나 또는 뭐 금천의 조상호 변호사 뭐 이런 분들 다 친명을 표방했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도 경선 탈락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 친명은 전체가 다 살아남고 비명만 학살됐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과장된 거고요. 사실 경선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해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실 이 전체적인 묶음으로 보면은 친명이냐 비명이냐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개개인은 다 사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볼까요? 네. 저기 화제가 되고 있는 은평의 김우영, 네, 네. 어제 이제 경선에서 원래 승리.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어요. 강원도당 위원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김우영 후보가 은평구청장을 재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무부시장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까지 했습니다. 그 개인의 경쟁력을 놓고 본다면 은평에서도 강병원 현역 의원하고 붙어볼 만했다. 그리고 지금 그 저기에 나와 있는 중에 김병주 의원도 또 지금 어제 경선에서 승리했네요. 네.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에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넘버 2입니다. 가장 많은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경쟁력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친명, 비명의 프레임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다. 김의겸 의원도 떨어지고 조상호 변호사도 대표적인 친명이고 이 변호에 있었던 변호사였었는데 떨어지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분들을 보면 근데 왜 이렇게 한 거지? 왜냐하면 사실 뇌리에 요런 부분이 좀 이 인식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요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의견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럼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지. 얘기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당대표하고도 얘기 안 할지도 몰라요.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 안 할 수도 못.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두 쪽 나요. 두 쪽 나는 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민생을 구해요? 저예요. 어디부터 함부로 와? 민주당이고. 됐어! 어디 함부로 와, 이 동네!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진대야! 이재명 닦은 건 이재명이 사준 거야! 누구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 감히 여기 와! 개인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져와! 네,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지금 여기 사진에 등장한 인물들이죠.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지역구에서 이른바 친명 강성 지지층이 강하게 지역 사무실을 찾아서 반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아마 방송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다 같은 날 어젯밤 10시에 한 명은 다시 결선에 갔고 한 명은 탈락이 됐다라는 겁니다. 김철현 의원님, 지금 이게 친명, 비명 프레임 볼 게 아니다. 친명도 이른바 고배 마신 사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느냐 하면요. 결국은 그 강성 지지층들, 특히 그 개딸이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수박으로 낙인 찍힌 의원들이 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저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박강원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굉장한 비판을 당내에서 받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박으로 낙인 찍힌 분들이 결국은 이번 공천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고 그 하위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 나섰지만 결국은 국민의힘과 달리 현역 프리미엄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개딸 프리미엄을 얻은 후보자가 이기는 결과를 빚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결선에는 나가지만 사실은 조금 바람 앞에 등불 신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 주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럼 개딸 프리미엄이 이길 거냐 아니면 강북구에 있는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박용진 의원 정도로 살려낼 수 있을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해를 받는 이유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어떤 이런 앞선 행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박용진 의원이 지금 결선 투표에 갔는데 결선에서 살아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DJ 비서도 김한정 의원 얘기하는 거죠. 문 비서실장도 노영민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다 탈락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기사가 이런 기사가 지금 오늘 조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관련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이번에 공천 과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공천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잃는 게 많아요. 맞아요. 일부에서 혹시 자기 세력을 쌓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그나마 조금 가까웠던 사람들도 전부 다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또 당을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 여의도에서 얼굴 맞대고 2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국정을 담당해온 분들이 가깝지 않습니까? 막 눈에 밟히죠. 그리고 그분들의 원망은 얼마나 크겠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뭐 이렇게 좀 비명만 산 거 아니냐라고 좀 비판이 있는데 사실 내 주변의 측근들도 많이 아웃됐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나를 원망한다. 나 좀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윤영 위원님. 예. 네. 근데 고통과 갈등은 다 비명들만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어제 결과도 자세히 보면 김우영 은평을 이번에 후보가 되신 분도 보면 원래 현직은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 민주당 공간에서 발표할 때는 전 은평구청장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런 게 생각보다 경선에서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혜택을 줬고 반면에 비명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감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감점의 기준이 솔직히 명확하지도 않고 누가 봐도 감점 받을 일이 없는 박용진 의원님 같은 분들이 받았다는 거에서 이걸 납득을 못하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께서 만약에 정말 자기 개혁을 따르면 고통을 따른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시스템상 모든 걸 상세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내부에 내용이 좀 자세하게 좀 얘기 같다면 이 사람들이 나 좀 억울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좀 같이 하셨어요. 사실 지금 여기 등장한 사람들 지금 파란색은 이긴 사람, 경선에서 이긴 사람, 빨간색은 패배한 사람들인데 빨간색이 지금 다 비명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친문 비명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사실 앞서서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분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어젯밤 10시 공천 결과 발표를 보니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비명이 많은데 그럼 이분들은 혹 탈당하거나 하는 걸로 여파가 있지는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 일단 경선에 참가를 하고 나온다면 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승복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밤에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이고 네. 지금 사실 현역 의원들도 많이 탈락을 하셨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 개별 의원님들마다 얼마나 아쉬움이 크고 또 마음에 또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요. 저는 일단 이 경선 결과를 너무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뭐 비명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불이익을 받았다 또는 뭐 친명계가 뭐 불이익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김치륙 대변인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각 개별 지역구마다 개별 지역구에 복합적인 사유들이 있고 복합적인 개별적인 또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단순히 계파 갈등의 어떤 이 결과로만 경선 결과를 바라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것은 경선 결과였습니다. 말 그대로 경선 투표를 거쳐서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계파 갈등으로 공천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천이 되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 현역 프리미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반증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국민들께 혁신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선 결과나 또 결선 결과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이 결과가 컷오프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 경선을 분명하게 한 거다. 그리고 경선에 따른 결과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뭐 이게 사천이다 혹은 뭐 다른 계파 간에 뭐 배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경선이기 때문에 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쭤본 이유가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탈당을 한 사람이 있었죠. 홍영표 사당화 가짜 민주당 떠난다. 서른 등 탈당파와 연대 추진입니다. 홍영표 의원 어제 탈당 기자회견 같이 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지금 힘을 합해야 할 시기에 저는 어떤 새로운 논쟁이나 혼선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홍영표 의원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탈당할 게 이미 예상이 됐었죠. 예상이 됐었던 이유. 그 전에 또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지금의 공천 과정 중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 공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만나고 그리고 어제 보신 것처럼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근데 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금 경남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만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면 김두관 의원도 보이고요. 지금 경남 지역에 지금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양산을 찾았고 지금 다 파란 옷을 입고 있는데 가운데 딱 문재인 전 대통령 악수하고 다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요. 양산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뒤에 결국은 탈당을 했거든요. 근데 또 경남 후보들 만나서 또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건 또 힘내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문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하셨던 분들인데요. 어느 누구든 이번 이 총선에서 모두가 잘 됐으면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의 생각 아니실까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일단 저 지금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고 저 경남의 승리가 수도권의 총선에도 그 큰 영향을 미치고 22대 총선에서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국회의 의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두보기 때문에 경남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네. 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탈당을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개인의 또 고심이 있으셨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뭐 그 공감을 표해 주는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다.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다 내 자식인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국민의힘도 살짝 좀 시끌시끌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채익 무소속 출마. 유경준, 홍석준, 재심을 여공천도 시끌입니다. 네, 어제 무소속 출마한다는 사람도 나왔고요. 재심을 신청한다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사실 시스템 공천의 대원칙은 평가에 있어서 10% 이하는 컷오프, 30% 이하는 감점,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경선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 경쟁력 조사 좀 변별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그런 경쟁력 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러나 그 전에 일단 제가 이 체계적인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않고 불공정 시스템으로 흐르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답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의 공천을 두고 무음 공천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진행이 돼서 무음 공천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공천 잡음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철현 의원님. 지금 이채익 의원 경우에 제가 직접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 관련해서 탈당을 하는 첫 번째 현역 의원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무소속 출마하셨다고 좀 예고는 상태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중진들 중에 충남 홍성의 홍문표 의원이나 아니면 충남 아산의 그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당에서 잘 이렇게 조금 서로 이제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괜찮 좀 억울할 겁니다. 같은 울산에 있는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험지로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또 어쨌든 지역에서 경선을 붙였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번 그 공천 시스템을 보니까요. 영남권이나 뭐 부울경이나 여기는 기계적으로 컷오프를 해야 되는 그런 숫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최고위원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 어제 그 강남의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관위에서 어쨌든 이번에 시스템 공천의 가장 핵심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유경준 의원에게는 평가 점수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관위에서도 이 최고위원이나 홍석준 의원에게도 아마 어떤 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로 개인들에게 아마 공개해 주면 아마 이런 여러 좀 이 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일단 이채익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앞서서 뭐 홍문표 의원이나 이명수 의원을 보면은 탈당까지 가기 전에 뭔가 잘 당 내에서 좀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공천도 거의 뭐 막바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무음 공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공천이 다 끝나가는 걸 보니 국힘 공천 막판 친윤 특혜 논란, 재배치, 컷오프, 비윤 집중. 네. 왜 재배치되고 컷오프 되는 사람은 유독 비윤에만 많은 것이냐. 아까 민주당 공천에서 얘기를 했었죠. 왜 이 탈락되는 사람들이 비명만 많은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국힘은 왜 재배치, 컷오프 되는 사람은 비윤에 집중되는 거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재배치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숫자예요. 서병수, 박진, 김태호, 조혜진, 하태경 등등등. 네, 여기는 뭐 이제 초선 재선인데 일단 이 중진들만 봤을 때 낙동강 벨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랫부분. 이제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다 비윤이더라. 비윤 중진들만 재배치가 됐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남은 친윤 핵심들 공천 컷오프 제로. 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남은 친윤 핵심들 보니까 이제 공천 컷오프 된 사람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권성동, 윤한홍 등 단수 공천 받았다. 박성민, 이용 경선으로 이 컷오프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경선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컷오프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윤영 대변인님. 네. 지금 끝나고 보니까 친윤은 다 살았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친윤 의원님들 중에서도 경선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력, 뭐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만큼 경쟁력을 이미 보여주신 분이니까요. 거기서 본인의 의정 활동이나 지역 활동을 튼튼히 잘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시스템적으로 점수를 받아서 공천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비윤 분들이 많이 컷오프 됐다라거나 아니면 지역 배치가 많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박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뭐 태용 의원님이나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좀 주목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고 유경준 의원님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공관위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점수를 공개했던 이유가 그만큼 유경준 의원님 그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성상 약간 신인 인재를 발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배치를 공고하는 거지 다른 의도가 있다 아니면 개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억지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적으로 유경준 의원의 경우에는 뭐 강남 병이기 때문에 통상 약간 뭐 전략 공천이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였고 점수도 공개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금 뭐 친윤 특혜 논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면이 다 통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희생 안 했다면 당이 쇄신에 대해 할 얘기 있었겠나. 네, 지금 친윤만 다 산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장제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실 그동안 친윤 다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장제원 의원만 좀 억울하겠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기 요겁니다. 네, 저기 글씨가 작아서 좀 크게 좀 키워봤어요.
장자원만 억울하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얘기에 내가 내린 결정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나? 만약 나마저 희생을 안 했으면 당 쇄신에 대해 궁색하게나마 할 얘기조차 없지 않았겠나? 지금에 와서 너무 섣부른 거 아니었나,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작년 12월 우리 당은 너무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짝 말에 뼈가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마저 희생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사람들은 너무 빨리 있는 것 같다. 김철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모고를 하죠. 왜냐하면 뭐 장재원 의원만 사실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장재원 의원이 사실 뭐 본인만 지금 아웃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재원 의원이 어떤 불출마 선언이 저는 조금 정말 선당 후사에 큰 부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금 과거부터 우리 집권당 때 공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어떤 공천 파동이 벌어지면 총선은 망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당정 갈등을 거치면서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일단 장재원 의원이 이어서 이제 영남권의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이어졌고 또 용산의 후광이 없는, 네. 이번에 보면 용산 행정관들이 거의 무덤이라 할 정도로 이번 총선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기는 공천,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기고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뽑는 그런 조금 뭐 공천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이제 장재원 의원이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이 정도는 했다.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떤 희생이 이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약간은 용기 북배해서 좀 의기양양하게 지금 저런 인터뷰를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아, 지금 마지막 말씀이 이제는 용기 100배 이렇게 말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억울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살짝 그런데 억울하다는 얘기를 억울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느낌이 드는, 너무 빨리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 관련해서 가장 지금 국민의힘의 이 대표는 대표격이죠. 비대위원장이죠. 대표격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총선 관리란 특임을 맡고 비대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건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사실 보통 이렇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해요? 지금 당 대표 지금 뭐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다고 얘기할 법한데 지금 평가하는 건 이르다. 언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까? 뭐 결론은 총선 결과를 보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장재원 의원의 평가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전 화면,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나온 거 볼까요? 네, 당 쇄신에 대해서 궁색하게나마 할 이야기조차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얘기는 뭐냐면 장재원 의원 자체가 지금 이 국민의힘의 혁신에 대해서 궁색하다라는 걸 동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혀 지금 물갈이 혁신이 안 되고 있다.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지금 현역 교체율 30%대지 않습니까? 지난 4년 전에는 40%대였는데 많이 부족해요. 혁신이 지금 부족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맞다. 그나마 나 때문에라도 조금 할 얘기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런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는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저게 국민들에게 평가를 총선 결과로서 받아온다면 내가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평가가 이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그러니까 무서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그 평가가 있었는데 막판에 되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별다른 얘기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토사구팽에서 빗대가지고 건생구팽, 이런 얘기 나와요. 토사구팽이 뭡니까?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살만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구해졌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을 제대로
팽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무관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 앞으로 뭐 이 국민의힘의 그 후보가 거의 라인업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요 두 라인업이 총선 결과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그게 이제 진짜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겠죠. 네. 결론은 본선이다. 총선 결과로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